안녕하세요. 안성재입니다. 이번에는 군자 계획, 젠틀맨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논어를 살펴볼 텐데요. 특히 소강사회의 지도자인 군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군자는 일반적으로 성품이 훌륭하고 학식이 높은 지성인을 일컫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앞에 성인을 붙여서 성인 군자라고도 하죠. 그런데 군자라는 단어는 원래 말 그대로 임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이끌 차기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하지만 임금이 죽으면 첫째 아들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둘째부터는 임금보다 하나 아래에 있는 귀족 신분의 사회 지도자 계급이 됩니다. 또 이들 중 임금에게서 영토를 분봉받은 이들은 그곳에 제후국을 세우고 스스로 제후가 되어 임금을 보호하며 나아가 자기 백성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죠. 따라서 군자는 어려서부터 지도자가 갖춰야 할 인성과 예절 교육을 받은 한 나라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자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젠틀맨인데요. 신사라는 뜻으로 더 잘 알려진 젠틀맨은 사실 본래 예절과 신의를 갖춘 교양 있는 상류 사회의 남성을 뜻합니다. 젠틀맨은 외출용과 장례식 참석용 양복 2벌만 갖춘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검소함을 상징하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돈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저 위스키를 살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영국을 젠틀맨의 나라로 부르는데 그 기원은 1000여 년 전 노르망디에서 건너온 정보광 윌리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이킹 출신의 윌리엄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건너와 토착민들을 정복하고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을 따라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에서 건너온 기사들은 자연스레 귀족이 되었는데 이들은 바이킹답게 아주 거칠고 사나웠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걸핏하면 칼싸움으로 번졌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이를 더는 방관할 수 없었던 귀족들은 자신들의 거친 천성을 순화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에티켓을 배워와 점차 우아한 귀족의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적장자 계승제인 동양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모든 신분이 큰 아들에게 세습되어서 나머지 자녀들은 귀족 아래 신분인 향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귀족의 기품을 익힌 이 향사들은 새로운 계급인 젠트리를 형성했고 이 계급이 젠틀맨의 기원이 됩니다. 따라서 분자와 젠틀맨은 모두 인격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오늘날의 뜻과는 달리 본래 국민의 귀감이 되는 지도자 계급이라는 신분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사회를 되돌리기 위해서 원래 의미로서의 군자를 많이 양성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다시 현대판 군자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해답이 고스란히 논어 안에 담겨 있으니 이제 군자가 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도덕경이나 논어 등 선진, 즉 진나라의 전국 통일 BC 221년 이전의 서적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연역법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열거한 후 맨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해내는 귀납법과 달리 연역법은 먼저 잠정적인 결론을 앞에 제시하고 이어서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들을 나열하는 글쓰기 방법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역법. 일반 명제.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구체적 사실 1. 동물은 언젠가 죽는다. 구체적 사실 2. 식물은 언젠가 죽는다. 귀납법. 구체적 사실 1. 동물은 언젠가 죽는다. 구체적 사실 2. 식물은 언젠가 죽는다. 일반 명제.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또 선진시기 서적들은 길게 풀어쓰는 산문과 달리 시처럼 짧은 운문으로 써 있습니다. 소설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쉬이 읽을 수 있죠. 하지만 시는 어떨까요? 짧은 시구를 읽는 것만으로도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말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시경의 첫 작품 관저편을 보면 알다시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구구지저귀는 물수리가 황하의 모래톱에 있네. 얌전하고도 정숙한 아리따운 여인은 군자가 짝으로 하기를 좋아하네. 들쭉날쭉한 노랑어리 연꽃을 이리저리 헤치네. 얌전하고도 정숙한 아리따운 여인은 자나깨나 군자가 구한다네. 군자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니 자나깨나 마음속에 간직하네. 잊지 못하여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인다네. 들쭉날쭉한 노랑어리 연꽃을 이리저리 뜯네. 얌전하고도 정숙한 아리따운 여인은 검은고와 비파로 가까이 하네. 들쭉날쭉한 노랑어리 연꽃을 이리저리 뽑네. 얌전하고도 정숙한 아리따운 여인은 쇠북과 북으로 즐거워하네. 사실 운문은 후대에 들어서 생긴 단어랍니다. 옛 중국 사람들은 오늘날의 운문을 미연대의라고 표현했죠. 작을 미와 말씀 어는 글자 수가 많지 않다는 뜻을 갖고 큰 대와 뜻 의는 심오한 의미를 가진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짧지만 깊은 의미를 함축한 운문과 같은 개념이 되죠. 그렇다면 선진시기 서적들은 왜 하나같이 운문으로 써진 걸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당시에는 글쓰기가 아직 산문 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도 똑같이 보이는 현상이랍니다. 이러한 운문은 그 문장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문처럼 압축된 문장을 풀이할 때는 반드시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함께 비교하며 분석해야 하는데, 이때 특히 작품 분석의 세 가지 요소, 즉 1. 작가가 누구인가? 2. 작가의 집필 의도는 무엇인가? 3. 작가가 처한 시대적 배경은 어땠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운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죠. 즉, 논어는 논어로만 풀이하면 안 되고
예기를 중심으로 시경, 서경, 상서, 춘추좌전 등 다양한 서적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략 16,000자로 이뤄진 논어는 99,000여자로 이뤄진 예기를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논어의 각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논어 구절들을 하나씩 풀어볼까요?